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남편 아니었으면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월요일 오후의 햇살은 유독 나른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괜히 들뜨게 하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올해 68, 저도 이제 누가 뭐래도 노인축에 드는 나이지만 거실 창문으로 뽀얗게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등지고 있자니 아주 잠깐 고단했던 세월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땀을 흘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평생을 성실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현관 한쪽에 남편이 벗어둔 땀 냄새 밴 운동복 바구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홀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도 지겨워질 무렵 식탁 한쪽에 놓인 큼지막한 과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 식품관에 갔다가 아들 녀석이 환장하는 샤인머스켓이 아주 실하게 나왔길래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한 상자 사다 놓은 것이었죠. 이놈,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니 이거라도 갖다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 커서 장가까지 보내 제품을 떠난 지 한참인 아들인데도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합니다. 옷을 챙겨 입고 묵직한 과일 상자를 챙겨 드는데 마음 한구석이 괜스레 아려왔어요. 사실 보고 싶은 것은 아들의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은 아직 없었거든요. 동네를 걷다가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이라도 볼 때면 우리 아들도 어서 저렇게 예쁜 아기 낳아 내 품에 한번 안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곤 했습니다. 며느리인 서하는 아이는 좀 더 나중에 자리를 잡고 나서 가질 생각이라 했지만 제 마음은 늘 조급했지요. 아들 네 집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내 정거장, 걸어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집 현관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늘 남의 집에 방문하는 손님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외관은 번쩍거리고 깔끔했지만 이웃 간에 오가는 인사 한마디 없는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아파트 단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새집 특유의 낯선 페인트 냄새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한 인공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리인 서하는 방에 있는지 집안은 물이라도 뿌린 듯 고요했어요. 저는 들고 온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과일을 씻을 준비를 했어요. 싱크대를 열어 그릇을 찾는데 그릇은 몇 개 보이지도 않고 배달 음식 용기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지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계란 몇 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스가 담긴 플라스틱 통들이 전부였습니다. 또 배달시켜 먹었구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저러다 젊은 나이에 속이라도 버릴까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조차 요즘 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이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핀잔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저는 그저 못 본 척 냉장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일을 씻어 하얀 접시에 담아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시 소파에 몸을 기댔을 때였어요. 제 눈길이 소파 맞은편 창가에 놓인 1인용 안락 의자에 닿은 것은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품임을 알 수 있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주황색 쇼핑백. 그리고 그 쇼핑백에서 방금 꺼내놓은 듯 조명을 받아 교교한 빛을 뿜어내는 짙은 초록색의 가죽 가방. 손잡이에 달린 18K 금으로 도금이라도 한 듯한 번쩍이는 장식이 유독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아니, 감히 가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저게 대체 얼마짜리일까 하는 천박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온몸의 피를 들끓게 하는 분노가 그 계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저 가방 하나면 남편과 제가 한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내야 할 난방비를 몇 년은 좋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깎으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제 며느리는 저희 부부의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는 돈을 주고 저 가죽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사들인 것이지요. 저희 부부는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한겨울에도 건설 현장을 돌며 시멘트 가루를 먼지 밥처럼 먹었고 저는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이 공장 저 식당을 전전하며 남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아들, 딸을 가르치고 번듯하게 대학까지 졸업시켜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겨우 낡고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앞으로 늙고 병들었을 때 병원비나 겨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노후 자금을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저희 부부의 인생과 목숨값이 담긴 노후 자금 2억 원을 아들 내외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내어준 것이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똑같이 1억씩 보태주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쩔쩔매는 아들 내외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집 낡은 소파에 앉아 며느리 서아는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자리만 잡으면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꼭 모아서 3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때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었습니다. 아들아, 서아야.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내 어미와 내가 평생을 바친 우리 목숨값이다. 그걸 명심해야 한다. 저희는 그 눈물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맹세를 믿었기에 저희의 남은 생을 담보로 한 마지막 동아줄을 선뜻 내어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습니다. 작년부터 갚겠다던 돈은 이번 달엔 자동차 보험료가 나가서요. 다음 달에 상여금 나오면 꼭 드릴 계획와 같은 온갖 핑계로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꾹꾹 참으며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가방은 대체 무엇인가요? 빚을 갚을 돈은 없어도 명품백을 살 돈은 차고 넘쳤다는 뜻이잖습니까? 심장이 배신감으로 불쾌하게 쿵쾅거리고 피가 머리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온 서아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더듬더군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너희 먹으라고 샤인머스켓 좀 사왔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시선이 가방에 고정된 것을 눈치챘는지 서아는 허둥지둥 의자로 다가가 가방을 자기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 뻔하고 얄미운 모습에 참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네, 어머님. 거기 그거 내가 산 거니? 네. 아, 이거요? 그게 그냥 친구가 안 쓴다고 해서. 서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일지는 몰라도 새 것과 헌 것을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저 가죽에서 아직 새 가죽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느 집 친구가 저런 걸 그냥 주니? 친구 타령은 집어치우고 내가 묻잖니. 내가 산 거냐고.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서아는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는지 입술을 대빨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샀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때서냐니.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희 우리한테 빌려간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사치품을 사들릴 정신이 있어. 제 지적에 서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멋쩍음 같은 것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제 돈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가방 하나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내 돈. 월급 받으면 그게 다 내 돈이니? 내 남편이 밤낮으로 일해서 갚아야 할 빚은 생각 안 해?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내 시아버지의 땀이고 내 눈물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대꾸하더군요. 그리고 제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될 그 말을, 그 시퍼런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좀 그만하세요. 그 돈, 그냥 아들이 효도한 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이자까지 다 받아내셔야겠냐고요.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세요? 쪼잔하게.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쇠가 갈리는 듯한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저희 부부의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준 결과가 고작 쪼잔한 시어머니라는 모욕이라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턱 막혀와 소파 팔걸이를 짚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애미한테 쪼잔하다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은 명품 하나 없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건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다른 집들은 아들 결혼할 때 집도 그냥 사주신대요. 이렇게 빚으로 주고 매달 갚으라고 눈치 주면서 생색내는 집은 대한민국에 저희 집밖에 없을걸요. 서아는 아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에 몸을 떨고 있는 제 앞에서 서아는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익숙하게 휴대폰을 집어들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이제 곧 이 집은 저와 며느리 둘만의 전쟁터가 아니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좀 와줘. 흐엉. 어머님이 돈 문제로 나 또 들들 볶아. 내가 빚 갚을 생각도 안 하는 도둑년이래.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엄마. 빨리 좀 와줘, 응? 자기가 한 말은 쏙 빼놓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며 저를 완벽한 악인으로 만드는 그 소름 끼치는 연기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며느리가 내뱉는 거짓말들이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의 말다툼이 이제 곧 끔찍한 폭풍으로 번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아의 거짓말로 가득 찬 울음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사라지고 집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어요. 서아는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다가올 원군을 믿고 승리감으로 번뜩이며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곧 우리 엄마가 올 테니 각오 단단히 하세요라고 제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곧 닥쳐올 끔찍한 미래를 예감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대로 이 모욕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도망치듯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 몇 번이고 그런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등을 보이고 물러서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거짓말 속에 등장하는 돈 몇 푼 때문에 며느리 숨통을 조이는 악독하고 쪼잔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 평생의 자존심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남편의 명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몇 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서아는 제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얼굴을 봐서 괜한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슬쩍 넘어가 주었지요. 그때 서아의 얼굴에 스쳤던 그 옅은 조소와 안도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침묵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오늘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제 인생을 걸고 이 싸움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저는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현관문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누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띵동 띵동 띵동. 쉴 새 없이 마치 문을 부수기라도 할 기세로 울려댔습니다. 그 신경질적인 소음은 제 심장을 대못으로 박는 것 같았어요. 서아는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이 안도와 승리의 미소를 띠며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사돈, 서아의 어미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하늘색 트위드 재킷에 목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은 조금 전 제가 본 그 명품백의 주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저는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가벼운 목례는커녕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장 좌판에서 생선의 신선도를 꼼꼼히 따지는 장사꾼의 그것처럼 집요하고 무례했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 계셨네요. 우리 서아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애가 전화를 해서는 거의 자지러지던데. 안사돈은 자초지종을 물을 생각도 없이 처음부터 저를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가해자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숨은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내가 산 가방 보고 돈도 못 갚는 주제에 사치 부린다고 나를 도둑 취급했어. 빚 갚을 생각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하셨어. 뭐? 도둑? 세상에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한테 도둑이라는 말까지 하세요. 우리 딸이 사돈댁에서 뭘 훔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며느리의 입을 거쳐 나오자 날카롭게 벼려진 흉기가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꿰뚫었습니다. 사돈, 말씀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제가 언제 도둑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지 마세요. 빚 갚을 생각은 않고 사치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돈 몇 푼 빌려준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세요? 우리 귀한 딸, 어디 가서 이런 험한 소리 한 번 안 듣고 곱게 자란 애예요. 사돈댁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구박까지 받게 하려고 제가 제 딸을 시집 보낸 줄 아세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엄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어머님 오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다고 빚 갚으라는 소리 하실까봐 잠도 못 자겠어라며 울먹이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두 모녀가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저를 공격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지요. 저는 순식간에 착하고 여린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제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좀 서운해요. 우리 집에서는 서아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라고 현금으로 1억을 바로 쏴줬어요. 사돈댁은 가지고 있던 돈 빌려주시면서 생색은 다 내시고 그걸로 모자라 이자까지 쳐서 받으시겠다면서요? 세상에 어느 집 부모가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사돈은 사채업자세요? 사채업자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원금이라도 제대로 갚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 우리 서아한테 듣기로는 꼬박꼬박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하셨다던데. 그것도 시중은행보다 더 비싸게 쳐서요. 애가 그 이자 감당하느라 허리가 휜대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아서 가방이라도 하나 산 거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다 사돈이 원인 제공하신 거예요. 저는 안사돈의 그 궤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들은 저희 부부의 희생과 눈물을 그저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미천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라니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악독한 고리대 금업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이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벌레 보듯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사셨나 봐요? 그러게 늙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하게 늙으니까 자식한테 빌려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애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아 사돈 볼 때마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대요. 그 인격적인 모독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라하게 늙었다고요. 제 옷차림이 창피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다 주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한 달을 나기 위해 저는 제 옷 한 벌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 옷이 먼저였고 아이들 책값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제 삶이, 제 희생이 저들에게는 그저 초라함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욕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안사돈이 내뱉은 마지막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지나온 세월과 남편의 땀, 그리고 저희 부부의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던 정직한 삶 전체에 대한 능욕이었어요. 초라하게 늙었다고요. 자식에게 빌려준 돈에 눈이 멀었다고요. 온몸의 피가 순간 차갑게 식는 동시에 머릿속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이성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타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극한의 분노에 휩싸이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안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모든 경멸과 분노를 담았습니다. 사돈이야말로 자식한테 은혜 갚는 법 대신 남의 것 탐하고 거짓말하는 법부터 가르쳤소. 당신이 그렇게 허영에 찌들어 사니 당신 딸이 저 모양 저 꼴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뻔뻔한 인간이 된 것 아니겠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더니 세상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려. 그것이 제 마지막 경고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밑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야수의 본성이 포효하며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뭐라고? 이 늙은 것이 감히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니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안사돈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피할 틈도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이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딸 교육을 운운해. 내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중심을 잃은 제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릎과 허벅지에 심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을 뒹굴어야 하는 끔찍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를 내려다보는 두 모녀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말리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꼴 좋다. 감히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통과 수모가 저들에게는 한낱 구경거리이자 통쾌한 복수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안사돈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제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더 맞을 수는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겨우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안사돈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지금 어디다 전화질이야. 이리 내놔. 라며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휴대폰을 지켜냈고 마침내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남편의 번호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헬스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못 받으면 어쩌지. 애가 타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운동 중인데 왜?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제 등을 발로 차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그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악! 여보!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 비명과 울음소리에 남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외쳤습니다. 아들 집이야 빨리. 그 말을 끝으로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은 안사돈의 손에 넘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전화는 그대로 끊기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박살 나는 소리가 제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목소리가 남편에게 닿았기를, 그가 제 절규를 들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야 그 순간 헬스장에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저녁에 저와 함께 먹을 우동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소소한 행복에 젖어 있던 바로 그 순간 제 전화를 받았던 거지요. 평소처럼 다정한 제 목소리 대신 수화기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을 때 남편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비명과 간신히 내뱉은 아들 집이라는 두 마디. 그게 전부였지만 제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고통의 깊이를 그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세상은 그 순간 멈췄다고 합니다. 헬스장의 시끄러운 음악도 주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의 모습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제 비명만이 귓속을 가득 메웠다고요. 수십 년간 성실함과 인내로 쌓아 올렸던 이성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제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러닝머신에서 뛰어내리듯 내려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헬스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운동복도 갈아 신지 못한 낡은 운동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지하 주차장까지 달려가는 동안 남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감히 누가 내 마누라를. 그 분노는 남편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얌전하던 세단은 주인의 분노에 화답하듯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을 냈고 도로에 나서자마자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까지는 평소라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10분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눈앞의 모든 신호등이 자신을 가로막는 원수처럼 보였고 앞차가 조금이라도 민기적거리면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몇몇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던 제 비명만이 귓속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또 울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여보. 내가 가서 전부 다 찢어버릴 테니까.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남편은 주차 공간을 찾을 여유도 없이 입구 바로 앞 잔디밭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차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아들네 집은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영겁처럼 느껴질 것 같아 남편은 곧장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68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그는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터질 듯한 심장과 끊어질 듯한 허벅지의 고통도 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지요. 마침내 12층 복도에 다다른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비밀번호를 부서져라 눌렀습니다. 삐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남편은 문을 부술 기세로 열어젖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던 겁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그 자리에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그가 언성을 높이는 것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리는 용암을 품은 화산 그 자체였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회색 운동복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지난 수십 년간 노동과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헬스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력으로 달려온 듯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콧구멍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벌렁거렸습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핏발이 서다 못해 시뻘겋게 물든 두 눈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엉망으로 흐트러진 옷, 그리고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남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제게까지 보였어요.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일렁이는가 싶더니 이내 더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서 떨어져 제 앞에 서 있는 두 여자를 향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그의 눈은 안사돈과 며느리 서아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승리감과 조소가 남편의 등장과 함께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창백한 공포로 변해가는 전 과정을 남편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시선이 마지막 종착지에 닿았습니다. 거실 한쪽 의자 위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원흉인 저주받을 초록색 명품백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남편의 인내심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두 타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크악!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억눌려왔던 한 남자의 분노와 제 아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과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절규가 한데 뒤섞인 야수의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의 유리창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두 귀를 막을 뻔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그 고함 한 방에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남편은 쓰러져 있는 제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물, 감히 제 아내의 몸에 손을 댄 저 여자 안사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를 돌아 성큼성큼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에 지옥의 무게를 담아 안사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러 가는 집행관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자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돈. 오해십니다. 이건. 안사돈이 겁에 질려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남편은 이미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사돈이 걸친 값비싼 트위드 재킷의 어깨 부분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이구나. 감히 내 마누라 몸에 손을 댄 게.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에 안사돈은 파랗게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안사돈에게 단 한마디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사돈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자루를 끌고 가듯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요. 사돈 미쳤어요. 사람 살려.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수십 년간 노동으로 다져진 남편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남편은 그대로 안사돈을 현관문 밖 복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안사돈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꺄악! 엄마! 며느리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가려 하자 남편은 그녀의 앞을 육중한 몸으로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돌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유리 테이블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테이블은 이 집의 차갑고 허영 가득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물건이자 저들이 승리를 만끽하며 차를 마셨을 오만의 재단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땅이 꺼져라 포효하며 그 유리 테이블의 한쪽 끝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팔과 등, 어깨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은 온 힘을 다해 그 무거운 테이블을 그대로 들어올려 공중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이 공중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뒤집히고 그 위에 놓여있던 모든 것들이 중력을 잃고 흩어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유리 상판이 바닥에 부딪히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값비싼 수입 도자기 장식품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져나갔고
찻잔과 접시들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파편에 비를 뿌렸습니다. 며느리가 즐겨보던 패션 잡지들이 허공에서 나비처럼 흩날리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꽃병이 깨지면서 담겨있던 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깨진 유리가 햇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났고 바닥에는 파괴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을 울리던 굉음이 멎자 집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서아의 겁에 질린 흐느낌과 남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만들어낸 파괴의 현장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분노의 화신처럼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하고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저런 모습은 결혼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몇십 년 묵은 응어리가 뻥 뚫리는 통쾌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파괴는, 저 분노는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짓밟힌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남편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던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헝클어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주고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긴 남편은 이제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며느리와 복도에 넘어져 있는 안사돈을 향해 곧 있을 피의 심판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인처럼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낑낑대는 안사돈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차가워서 듣는 사람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 비싼 옷 입고 그 번지르르한 얼굴로 하는 짓이 고작 늙은 여자 머리채나 잡는 거냐? 내 마누라가 평생 내년 같은 것들한테 무시당하려고 그 고생하며 산 줄 알아? 내년이 입은 그 옷 한 벌 값이면 우리 마누라는 시장 가서 100번은 장을 봤다. 내년이 목에 두른 그 가짜 진주 목걸이 살 돈이면 우리 식구는 한 달을 먹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손을 내 마누라 몸에 대?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안사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안사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사돈, 웃기지 마라.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하고 나 끝이야. 당신 같은 건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당신 딸이 내 며느리인지는 몰라도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 쓰레기일 뿐이라고. 알아들어? 그리고 남편은 몸을 숙여 안사돈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제가 보기에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어요. 다시는 내 마누라 눈에 띄지 마. 다음에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그 잘난 머리털 내가 다 뽑아버릴 테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닐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남편은 말을 마치고 몸을 일으켜 이번에는 집안에 얼어붙어 있는 며느리 서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힉 하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저게 내 어미냐? 똑똑히 봐둬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 꼴을 보고 잘 배워. 남편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으며 의자 쪽으로 걸어가 문제의 초록색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젓갓 가죽 나부랭이 하나 때문에 내 시어미를 이 꼴로 만들어. 이 집 장만할 때 내어준 돈이 어떤 돈인 줄 뻔히 알면서 그 돈으로 내 사치를 채워. 그러고도 내가 인간이냐? 남편은 그대로 가방과 현관에 걸려있던 안사돈의 코트와 서아의 외투까지 모조리 집어들어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물건들이 안사돈의 머리 위로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내년들 물건 가지고 당장 꺼져. 이 집, 내 아들 집이기 전에 내 피가 들어간 집이야. 내 허락 없이는 다시는 여기 발 들릴 생각 마. 남편의 마지막 고함은 이 상황의 완전한 끝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와 안사돈의 물건들을 복도로 집어 던지고 현관문을 쾅 하고 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닫히는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찾아온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찾아오는 공허하고 이명이 가득한 침묵이었어요. 제 귀에는 여전히 안사돈의 괴성과 남편의 포효, 그리고 유리 테이블이 박살나던 끔찍한 파열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제 아들의 집이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유리 조각들은 마치 부서진 제 마음처럼 햇빛을 받아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남편은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평생의 반려자, 언제나 바위처럼 든든하고 온화하기만 했던 남편의 저런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거대한 분노가 오롯이 저를 지키기 위해 터져나왔다는 사실에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를 뿐이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은 천천히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빛은 저를 보자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제 남편은 더 이상 분노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세상의 전부인 그 남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깨진 유리가 없는 소파 구석으로 저를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제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머리는 많이 아파?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남편은 제 머리를 살피려 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피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혔을 때의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심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제 반응에 남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제게로 전해지자 간신히 참고 있던 울음이 다시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억울하고 분해서. 알아. 다 알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 혼자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은 저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들의 집이었던 폐허 속에서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안도의 눈물이었고 지옥 같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풍경을 보니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요.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아들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며느리 서아와 그런 며느리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던 제 아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두 아이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만난 안사돈의 모습에서 저는 아주 잠깐 위화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과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은 하객들을 은근히 무시하던 그 눈빛, 아들의 평범한 직장을 대놓고 아래로 보던 그 미묘한 말투. 저는 그저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에 혹시라도 흠이 될까봐 제 안의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했던 거지요. 그때 그 예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조금 더 며느리와 그 집안을 유심히 살폈더라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동안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와 같은 뜨거운 분노는 사라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차갑게 벼려진 강철 같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액정은 멀쩡하더군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걸 내 아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더는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 대답을 확인하고는 주소록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곧 또 다른 폭풍이 이 집을 덮치게 될 터였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어요.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 않았지만 제 귀에도 수화기 넘어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남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다가올 말의 무게를 암시하는 것만 같아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지금 어디냐?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리는 목소리였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톤을 감지했는지 목소리가 살짝 긴장된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회사 근처에서 저녁 먹으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저녁 먹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라. 네, 집에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랑 같이 계세요? 묻지 말고 당장 오기나 해. 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단호함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불안과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자신의 아내와 장모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라도 제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최악의 상상까지 들더군요.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남편이 제 곁에 와 앉아 제 손을 다시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도 해. 내가 헛되이 키우지는 않았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폐허가 된 거실의 시간은 유독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바로 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대체 무슨...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거실의 풍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들과
엿가락처럼 휘어져 나뒹구는 테이블의 금속 다리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침내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 모습에 닿았습니다. 엉망이 된 제 몰골과 눈물로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제게 달려오려다 바닥의 유리 조각들 때문에 주춤했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망연자실한 아들의 얼굴을 자신과 마주보게 했습니다. 도둑은 들지 않았다. 잘 봐라, 아들아. 이 집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나다. 네. 아버지가요? 왜요? 대체 왜?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폐허의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내 어미가 오늘 이 집에서 내 마누라와 내 장모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아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휘청거렸습니다. 네네. 머리채를 누가요? 장모님이 서아가 우리 엄마를요? 말도 안 돼요.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 오해?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머리채를 잡히며 긁힌 상처와 붉게 부어오른 두피를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오해로 보이냐? 내 어미가 겪은 수모와 고통이 내 눈에는 그저 오해로 보이냐고. 아들은 제 상처를 보고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동공이 공포와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한 것을 넘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 아내를 잘못 봤습니다. 장모님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장모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가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집의 주인이자 제 아들이자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자 사위였습니다. 그 모든 역할이 산산조각 난 폐허 속에서 아들은 길을 잃고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쥔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괴로워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결국 제 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몇 시간 전에 제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깊은 슬픔과 처절한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며느리 서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고 거실에는 잠시 기계적인 통화 연결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 전화가 연결되고 며느리의 잔뜩 신경질이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아버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알지? 당장 와서 사과하고 변상하라고 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며느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저희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너 지금 어디야? 니네 엄마랑 같이 있어? 그래. 우리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오빠네 아빠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 닥쳐. 아들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닥쳐라는 말은 저희 부부조차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오늘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머리채 잡았어. 안 잡았어? 그건 어머님이 먼저 우리 엄마한테 잡았냐고 안 잡았냐고.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며느리가 움찔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는 마지못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잡았어. 그래. 그럼 두 번째. 내 엄마가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동안 너는 뭘 했지? 대답 안 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팔짱 끼고 서서 그 광경을 똑똑히 구경하고 있었다며. 맞아. 오빠, 그건 오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말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시끄러워. 네가 사람이냐?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개처럼 맞고 있는데 그걸 구경만 하고 서 있어. 그러고도 너가 내 아내고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서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똑똑히 들어, 서아야. 이 집 당장 비밀번호 바꿀 거야. 너랑 니네 엄마 두 사람이 우리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기 전까지는 너 이 집에 발 들릴 생각 꿈도 꾸지 마. 뭐?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왜 무릎을 꿇어? 잘못은 아버님이 하셨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대신 나는 너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내 말 명심해. 내가 니네 엄마 손 붙잡고 와서 우리 엄마 발밑에 엎드려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끝이야.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뺨으로 굵은 눈물 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가정을 심판해야 했던 아들의 슬픔이 폐허가 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부서진 잔해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혼 전 쓰던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눈밑은 퀭했고 밥도 억지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지요.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더군요. 며느리 서아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나 정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날은 나도 너무 경황이 없었고 엄마랑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오빠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나도 오빠 없이 못 살아.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해. 응.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문자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제게 대한 사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이기적인 말들 뿐이었지요. 아들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대 안 해요, 어머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후로도 며칠간 며느리는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받지 않으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은 휴대폰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화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단호한 행동에 저는 남편이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오히려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우리 엄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하고 계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가족 셋은 거실에 모여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인터폰을 받았고 화면에는 며느리 서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그 표정에는 뉘우침이나 미안함보다는 억울함과 짜증이 더 가득해 보였어요. 아버님, 저 서아예요. 오빠 좀 바꿔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쳐다보았고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좀 만나줘.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가 말했지. 내 엄마랑 같이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 계신데 어떻게 와? 그리고 왜 자꾸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져? 이건 오빠랑 나, 우리 둘의 문제잖아. 아들은 며느리의 그 말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둘의 문제라고? 내 엄마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둘만의 문제야? 너는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구나.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들은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 마셨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과 그들 모녀 사이에 차갑고 긴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보다 오히려 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서 걸려오는 스트레스 가득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망가진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던 관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그날, 저희는 어쩌면 가족의 일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존엄과 평화를 되찾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지만 결코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나서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리는 계절의 변화를 두 번이나 겪는 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저희 집 작은 방의 임시 거주자가 아닌 온전한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담담하게 전하던 날,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길고 길었던 고뇌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 특유의 공허함과 어떤 종류의 해방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마지막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였던 서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정 기일에도 안사돈과 함께 나타나 시아버지의 괴팍한 성향 때문에 내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빌려준 2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말이지요. 그 말을 전해 듣는 남편의 얼굴은 다시 한번 굳어졌지만 남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변호사 시켜서 깔끔하게 처리해라. 더 이상 저것들과 내 입으로 말을 섞는 것조차 내 인생의 낭비다라고 했을 뿐이지요. 모든 법적 절차는 남편의 말대로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아 측의 위자료 요구는 당연히 기각되었고 저희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명백했기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돈을 순순히 갚을 거라고는 저희 중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짓밟힌 자존심과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는 상처로 얼룩진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가끔 아들의 방에 과일이라도 깎아 넣어주러 들어갔다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넓은 어깨가 어찌나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야만 했지요. 그 닫힌 방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저희 부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나 육개장을 말없이 식탁에 올려주는 것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제게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렇지 않았거든요.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행복해하고 제가 퇴근길에 사온 붕어빵 하나에도 아이처럼 웃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그와 서아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서아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참 잘 웃고 상냥한 아가씨였어요. 제가 차려준 평범한 저녁상에도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제 기분을 좋게 할 줄 아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함 뒤에 그토록 거대한 허영심과 이기심 그리고 기생충 같은 의존성이 숨겨져 있을 줄을 저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의 끝없는 욕심과 그릇된 자식 사랑이 평범했던 한 사람을 결국에는 괴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저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늦가을이 되었고 남편의 칠순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는 지금쯤 커다란 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아놓고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쁘게 한복을 맞춰 입고 아들 내외가 나란히 서서 따라주는 축하주를 받으며 남편의 고생 많았던 인생을 위로하고 축하해줘야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계획의 잔해 속에서 저희는 그저 조용한 하루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가장 큰 냄비를 꺼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양지머리 부위로 사온 소고기를 듬뿍 넣고 고소한 들기름에 달달 볶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1시간을 푹 끓였습니다. 끓어오르는 국을 저으며 저는 수많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친정 어머니가 제 생일날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 가난해서 고기 한 점 넣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그 국의 맛이 생각났어요. 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서툰 솜씨로 제게 끓여주었던 짜고 밍밍했지만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그 미역국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한 그릇의 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끓이는 이 국은 제 남편의 고생 많았던 70년 인생에 대한 저의 위로이자 감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린 조촐한 생일상을 받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잡곡밥에 미역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와 조기구이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겁고 미안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자식 잘못 둔 죄로 당신 칠순상이 이렇게 초라해서. 제 말에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수십 년간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신이 차려준 밥상인데. 세상 어느 임금님 수라상보다 이게 나한테는 최고야. 그리고 자식 잘못 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아주 잘 컸어. 잠시 나쁜 꿈을 꾼 것뿐이지. 저녁에는 아들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동네 빵집에서 사온 작은 생크림 케이크와 함께 제법 큰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멋쩍게 웃으며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하는 아들의 얼굴이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듬직해 보였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상자 안에는 질 좋은 가죽으로 만든 등산화가 들어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주말마다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을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신고 어머니랑 더 좋은 데 많이 다니세요. 제가 다음 달에는 단풍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주 근사한 곳으로요. 남편은 등산화를 받아들고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직접 신어보고는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하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의 눈가도 제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 7개를 꽂고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촛불을 끈 남편은 아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록 시끌벅적한 잔치는 못했지만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 2개가 지금 내 옆에 다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고맙소 여보. 평생 나랑 같이 살아줘서. 남편의 그 말에 저와 아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작고 조촐하지만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칠순 잔치를 치렀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남은 것들의 소중함을 온 마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주말이면 저희를 따라 등산을 가기 시작했고 산 정상에 올라 땀을 흘리며 함께 김밥을 먹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건강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저희는 말이 없이 그저 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서아와 안사돈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들도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평생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테지요. 저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낸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흉터로 남겨둘 뿐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몫이 아니라 상처받은 제 자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혈연으로 맺어지고 법적으로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례와 이기심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고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내 편이 되어 함께 싸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잃었지만 대신 제 아들을 되찾았고 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들이 사준 새 등산화가 다음 주말의 산행을 기다리며 곱게 놓여 있네요. 텔레비전에서는 저희가 겪은 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는 게 저 드라마보다 더하구려. 제 말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말은 우리 쪽이 더 낫지. 저것들은 서로를 물고 뜯고 원망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있잖소. 남편의 품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에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 거실을 밝히는 저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그날, 저희는 많은 것을 잃고 부서지고 아파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둥을 세워 우리만의 온전한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